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과의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의 원인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는 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결합돼서 생겨날 것이다. 인지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문화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중독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또 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아닌 모습으로 또 살다 보면 거기 안에서의 삶이 만족되어서 현실 생활을 점점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인터넷의 특성들 때문에 중독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인터넷 자체가 재밌습니다. 재밌고 그 안에 또 신기한 경험들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미, 또 인터넷이 주는 어떤 신미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독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안에서 가치 규범이 부재된 경우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재되어서 인터넷 중독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인터넷 안에서는 새로운 자아 구현이 가능합니다. 실제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의 자아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안에서만 생활하다가 중독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가정 기능의 약화된 부분인데요. 사회 변화에 부적응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 그럴 경우에 중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 놀이문화, 그리고 여가활동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경우에 온라인을 통해서만 여가활동을 할 경우에 중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가정이나 사회 기능 자체가 약화가 되어서 누군가와 만나고 또 누군가와 많은 생활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너무 바쁘게 활동하다 보니 인터넷에만 집중하게 되어서 중독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안에서는 인터넷 사이버 공간 안에서는 통제 시스템이 없죠. 누군가 나를 제어해 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때문에 인터넷 중독으로 가도 모르는 채로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 내 성격 특성으로도 또 중독의 원인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울이 좀 심하다 그러면 중독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회 불안이 많은 경우 또 조사 결과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일수록 중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취약하거나 인지의 왜곡 등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요. 이런 중독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독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주면서 시험에서는 이 내용이 어떤 것에 대한 유형이냐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게임 중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온라인 게임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을 게임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도한 경쟁, 폭력성이 유발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거나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채팅 중독, 관계 중독도 있습니다. 즉 인터넷 안에서 가진 온라인 인간관계에만 몰두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친구가 없는 경우 그것은 인터넷 중독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채팅이나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 안에서의 인간관계에만 몰두하게 되고요. 자신을 은폐하거나 조작해서 정체성을 상실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성폭력으로 연결되는 극단적인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정보 검색 중독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유 없이 그냥 정보 검색을 하는 경우입니다. 습관적으로 계속하게 된다. 그 검색에 너무나 몰두하고 내가 스마트폰을 들었는데 정보 검색만 한 3시간 했다. 그러면 중독이 아닌가 의심은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필요한 정보가 아닌데 정보 수집 자체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 이것을 정보 검색 중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도박, 주식, 매매 중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주식, 또 쇼핑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는 경우고요. 음란물 중독도 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들만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사이트를 강박적으로 찾아다닌다 그러면 음란물 중독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집, 학교, 직장 이런 데서까지 컴퓨터를 몰래 사용하면서 음란물 본다? 그러면 정말 중독을 의심해 보실 수 있겠죠. 이 음란물 중독의 문제점은요. 왜곡된 성의식을 초래한다라는 점에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타로 스마트 미디어 중독이 있습니다. 킴벌리 영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인터넷 중독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종종 킴벌리 영이 제시한 인터넷 중독 유형이 아닌 것은 또는 이것은 킴벌리 영이 제시한 것 중에서 어떤 중독 유형이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 킴벌리 영은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의 심리학 교수님이신데요. 1995년도에 인터넷 중독 센터를 설립하셨습니다. 이분이 제시한 인터넷 중독의 유형은 크게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섹스 중독인데요. 온라인을 통한 포르노 이런 것들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사이버 교제 중독입니다. 대화방, 동호회 이런 것들에만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네트워크 강박증으로 묶여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앞서 나온 도박, 주식, 쇼핑에 관련된 것을 이 킴벌리 영 학자는 네트워크 강박증이라는 말로 묶었습니다. 이것이 좀 특이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정보 중독 또는 정보 과도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과도하게 웹서핑을 하거나 자료 검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중독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 프로그램 제작에 강박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컴퓨터 중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3단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거의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단계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인터넷 중독은 첫 번째 인터넷의 탐닉 또는 다른 말로 심취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재미나 호기심에 인터넷을 접속하게 되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경우 그것이 바로 탐닉 또는 심취입니다. 탐닉과 심취의 상태는 중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독의 첫 번째 단계는 탐닉과 심취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중독으로 슬슬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리만족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 없는 즐거움이나 존경 이런 것들을 인터넷 안에서 경험을 하면서 인터넷 외에서는 못 느꼈던 것들을 인터넷 속에서만 느끼면서 인터넷 안에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까지 갔을 때는 정말 중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실 이탈의 단계입니다. 현실 및 질서를 부정하고 인터넷 접속만 갈구하는 상태를 현실 이탈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실 이탈의 상태에서는 현실 세계, 즉 이 인터넷 중독이 되어서 현실 이탈이 되었다면 내가 현실 세계에서 외롭다는 것을 느낄까요? 느끼지 못할까요? 만약에 여기서 느낍니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중독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독의 상태가 되면요. 내가 현실에서 외롭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현실 이탈의 상태에서는요. 실제 현실 세계에서 내가 외롭다라는 것조차 못 느끼는 상태다. 그것이 바로 현실 이탈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단계, 세 단계를 두고선 시험에 마지막 단계를 이제 구멍을 뚫어놓은 다음에 괄호를 쳐놓고 이 세 번째 단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면서 현실을 부정한다, 질서를 부정한다, 현실 세계의 외로움을 모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증상, 앞에서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를 이반 골드버그라는 학자가 말을 했는데요. 이 이반 골드버그가 바로 중독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착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중독의 증상 그러면 이 4가지를 전부로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나올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용어들은 증상이라고 말하진 않고요. 인터넷 중독 또는 과의존과 관련된 용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현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이 중독 4가지와
뒤에 나오는 용어들은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 하나씩 보시면요. 먼저 금단입니다. 금단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또는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중요한 그런 문장이고요. 불안, 과민, 우울, 못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해진다. 그러면 그것을 금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하면 짜증난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것은 금단에 관한 증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내성이라는 증상입니다. 인터넷 사용에 대한 만족감 저하로 계속해서 인터넷 사용에 몰두하는 것, 이런 겁니다. 인터넷, 온라인 게임 좋아하시나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인터넷 게임을 2시간에서 만족감을 느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4시간을 해도 만족감이 안 된다. 8시간을 해도 만족감이 안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성이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보상 시스템이 있는데요. 적절하게 만족감을 주고 소위 치고 빠져야 그래야 뇌가 보상을 느끼는데요. 그거를 못 느낄 만큼 과도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럴 때는 내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8시간, 10시간을 하더라도 뇌가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점점 더 하고 싶다라는 뉘앙스의 말이 있으면 그것은 내성이라는 증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요. 일상생활 기능 장애인데요. 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부진, 또 직장인의 경우에는 업무 저하, 이렇게 실제 생활에 대해서 어떤 지장이 생기는 것, 그것을 일상생활 기능 장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상, 가장 심각한 단계인데요. 일탈행동, 현실 구분 장애, 이런 것들입니다. 인터넷과 현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그래서 일탈행동을 저지르는 것. 간혹 신문에 온라인 게임을 하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족을 때렸다. 온라인 게임에서 누군가를 때리는 게임을 하던 사람이 실제로 누군가를 때렸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증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증상까지 이르렀을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금단, 내성, 일상생활 기능 장애, 일탈 행동 또는 현실 구분 장애, 이 네 가지가 증상 네 가지다. 네 가지 전부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긴 질문이 나오면서 이 긴 질문의 내용이 금단을 표현한 것인가 아니면 내성에 관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아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중독 진단 어떻게 할까요? 킴벌리 영 앞에서 이 인터넷 중독 센터를 세운 킴벌리 영 학자는요. 중독 자가 문진표를 만들었습니다. 12개월, 즉 1년 동안, 연속된 1년 동안 여기 있는 것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체크된다. 그러면 중독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항상 인터넷에 대해서 생각하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접속해야 되고 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계속 실패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면 중독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요. 뒤에 나오는 중독 진단의 내용들과 역시 다 겹치는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8문장이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실생활에서 쉽게 체크해 보기에 편하실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으니까요. 한 문장씩 한번 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형 인터넷 중독 진단 기준 K척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유아 그리고 청소년, 성인 이런 대상으로 해서 각각 인터넷 중독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만든 진단 척도가 바로 K척도라는 진단입니다. 그 문장이 20문항도 있을 수 있고 40문항 길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몇 문장만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문장들을 보시고 이 문장이
중독 증상 앞에서 4가지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증상에 무엇을 체크하는 건지 혹시 체크가 되실까요? 한번 보실까요?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자, 여러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 하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 하지 않을 때,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라고 했죠? 답은 금단에 관한 것이겠죠. 이렇게 가지고 온 이유가요, 이런 K척도의 일부를 시험 문제에 준 다음에 이 부분이 뭐에 대한 걸 체크하는 걸까?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체크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금단, 내성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만 아시면 어떤 문장이 나와도 또는 영문장으로 오히려 좋은 수능적인 문장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답을 맞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밑에 걸 한번 보실까요?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두면 여기서 이제 금단인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계속해서 보시면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해봤지만 실패한다. 즉 점점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자, 여기는 무엇에 관한 증상일까요? 네, 답이 나오시나요? 바로 내성에 관한 증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중독, 원인, 증상 이런 것들을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는 다 맞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중독을 진단해 보면 고위험, 잠재적 위험, 일반 사용자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 사용자군이 당연히 건강하게 인터넷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케이스를 말하고요. 고위험 사용자 경우에는 심각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탈 행동이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성적 부진, 아니면 업무 저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고요. 이럴 때는 전문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위험 사용자 군인데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그거는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고위험 사용자 군은요. 스스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족도 도와줘야 되고 또 뭐 집단 상담을 받는다든가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은요. 스스로 뭔가 조절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상태에 인터넷 중독이 조금 진행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굳이 전문 상담까지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반 사용자군, 이 사용자군은 인터넷을 건강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예방교육, 대안활동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좋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과다 사용 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 통제 및 집중력 저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성적이나 업무의 부진, 시간관리 능력 저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인터넷을 하다가 지각을 자주 한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이나 친구와 갈등이 계속 유발된다 이런 것들은 인터넷 과다 사용 시에 발생되는 문제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 중독 관련 용어는 증상 4가지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용어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DT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 또는 팔목 터널 증후군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는데요. 컴퓨터를 또는 영상 단말기를 오랜 동안 사용을 해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또는 정신신경계의 증상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VDT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증상이 막 나열되면서 뭐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이기도 하고 팔목에도 이상이 오고 골격계에도 이상이 오고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져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VDT 증후군을 지칭한 것으로 맞히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목에 관해서 말했을 경우 그 경우에는 거북목 증후군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북이 목처럼 앞으로 빠진 자세, 이것을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계속해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 거북목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매라는 용어도 생겨났는데요. 디지털 기계에 지나치게 의존을 해서 기억력 감퇴, 계산 능력 감퇴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디지털 치매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디지털 치매는요.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면 다시 우리의 뇌는 얼마든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상태에 놓인다 그러면 뇌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이런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잔영 현상 증후군, 이것을 인터넷 중독의 증상 용어로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잔영 현상 증후군이 중독의 증상 속의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잔영 현상 증후군을 중독 증상의 4가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잔영이 남는다, 봤던 것이 계속 잔영으로 남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인터넷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라서 집중을 방해하는 상태, 이것을 잔영 현상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팝콘 브레인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팝콘, 이렇게 톡톡 튀는 것을 팝콘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빠르고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정보에는 금방 반응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느리고 뭔가 아날로그적이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그것을 팝콘 브레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극이 있고 빨라야지만 뭔가 반응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팝콘 브레인 상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중독, 과의존과 관련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스몬비, 이 용어도 이제는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스몬비를 방지하는 키즈존, 이런 것들도 두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좀비라는 그런 용어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스마트폰에 과몰입해서 보행 시에 스마트폰만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좀비처럼 앞으로만 그냥 계속 가는, 주위의 상황을 보지 못하는, 인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을 일컬어서 스몬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스몬비 증가로 인해서 보행 시의 사고 위험도 증가되고 있고요. 또 보행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바닥에도 신호등을 설치하고 불빛을 놓기도 하고요. 횡단보도 시에 음성 지원,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몬비 예방은요, 사용자 스스로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길을 건널 때는 스마트폰 사용을 잠깐 중지하시고 주변을 둘러보시는 것이 스몬비 예방에 도움이 되겠고요. 이 밑에 보시는 이런 안전 표지들은 서울시에서 스마트폰 주의 해가지고 스몬비 예방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표지들입니다. 걸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그리고 걸을 때 스마트폰, 보행 중에 스마트폰 보지 말자, 이런 안전 표지들로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인데요. 목적 없는 인터넷 사용을 지양하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렇게 형광색으로 칠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지양한다, 이것은 틀린 답입니다. 여러분, 윤리라는 것이 뭔가 답이 애매할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 없는이라는 말이 빠지면 틀린 답이 되고요. 목적 없는 말이 들어가면 맞는 예방 지침이 됩니다. 즉, 목적이 있을 때는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겠죠. 하지만 목적이 없이 인터넷 사용을 계속한다, 이것은 하지 말자, 이것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지침이고요. 컴퓨터 사용 시간과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들을 가져보시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컴퓨터 옆에 알람 시계를 비치를 해서 몇 분을 썼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운동, 취미, 이런 것들을 가지면 그러면 운동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만 잘 지켜도 중독의 예방이 됩니다. 식사 시간 지키기, 취침 시간 지키기, 이런 것들이 중독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그린 아이넷이라는 사이트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이라고 해서 그린 아이넷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시간 체크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정보들 막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프로게이머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독자라고 말하지는 않죠. 프로게이머는 심지어 20시간 동안 게임 하실 수도 있는데 프로게이머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중독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안 해야 될 때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해야 될 때 끊을 수 있다. 그것은 중독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해야 될 때 끊을 수 있도록 오프라인 활동, 식사 시간, 취침 시간, 사용 시간 이런 것들을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린아이넷 사이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서 소프트웨어 설치를 해서 여기서 뭐 중독 예방도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그 우리나라 내용 등급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여기서 어떤 유해한 정보들 막아주는 기능들 이런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한 번 더 또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잘 가이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인터넷 사용을 격려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일방적으로 안 돼, 사용하지 마 이런 일방적인 통제보다는 자녀와 협의를 해서 얼만큼 활용을 할지 또 언제 활용 안 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정해 나가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또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자녀와 함께 무엇인가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터넷 사용 환경이 어떤가? 예전에 우리 정보통신 기술의 그 비도덕적 유혹 생각나시나요?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비도덕적 유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자녀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이 너무나 프라이버시나 익명성이 보장되고 또 본인이 몇 시간을 활용했는지도 모를 만큼 숨겨져 있는 장소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녀의 흥미나 관심사, 자녀가 온라인 게임 좋아한다 그러면 함께 해보시는 노력들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학습에 문제가 생긴다,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중독 예방 가이드인데요. 유아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유아들이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스마트 미디어 접촉 시기는 최대한 늦추자. 미국에서는요, 만 2세까지는 절대로 스마트 미디어는 접촉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 2세, 3세까지 뇌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뇌가 발달하고 관계성도 발달하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능, 정서 발달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스마트 미디어는 되도록 멀리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 미디어를 계속 보면요. 만약에 유아가 24시간 중에 10시간 이상 본다 그러면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서 발달되는 뇌는 일부분 어느 영역만 발달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뇌가 전체적으로 폭발적으로 발달되게 하려면 이 미디어는 잠깐만 활용하게 하는 것이 유아에게는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용을 허용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아이의 연령에 맞게 지금은 밥 먹을 시간이야, 지금은 어떤 거 할 시간이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 스스로 끝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그런 방법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스스로는 이 스마트 미디어 중독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시지에 답장이 늦게 와도 집착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 일자가 안 없어지지? 왜 대답 안 하지? 이런 것들에 너무 매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량을 확인을 하고요. 내가 얼마큼 활용했는가,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 상에서 일주일간 얼마큼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너무 많다 싶으면 절제할 수 있는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을 할 때 목적에 맞게끔 필요할 때 사용하자라는 것이고요. 수업 시간, 가족과 함께 할 때는 되도록이면 자제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도구로만 활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때문에 청소년 자신과 주변의 중요한 상황이 놓쳐지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놓쳐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손에서 놓기 힘들다. 그렇다면 중독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구나. 부모님께 또는 내가 아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스마트 미디어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나 잠자기 전 이럴 때는 사용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함께 협의해서 정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강압적으로 제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어플들이 있는데요. 그런 앱들을 설치를 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고요. 또 자녀가 스마트 미디어로 뭘 보는지 어떤 것들을 즐겨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과 취미를 즐기는 것이 좋은데요. 앞서서 인터넷 중독의 어떤 원인 중에 사회와 가정 기능의 약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뭔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가족이 함께 뭔가 대화하거나 여행 가는 시간 이런 것들만 있다 하더라도 중독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요. 불필요시에는 가려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쉼이라고 하죠. 운전 중에 사용하는 습관은 절대로 안전을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고요. 정기적으로 자신의 사용 습관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스마트폰을 한번 주면 원래 하려고 했던 목적 외에 너무나 긴 시간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전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이 기기로 무엇을 하려고 했고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다 마쳤다면 그만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앱만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앱을 설치하면 계속 푸시가 올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스마트 기기를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앱만 설치를 해서 필요한 것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신저나 채팅에 바로 답장하기 위해서 조바심 내는 것, 이런 것들 안 하셔도 됩니다. 업무 중에는 업무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 드리겠다, 또는 답변이 업무 중이라 늦었습니다 라고 하고 천천히 드려도 괜찮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중독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아까 K척도와 같은 여러 척도들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 게임, 온라인 게임, G척도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료로 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화 중에 앞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계속해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게임물 관련한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청소년 중독, 인터넷 중독이 많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자,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는데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의 게임 과몰입, 그리고 중독 예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법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에 실명을 받고요. 연령을 확인하고 본인을 인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이 회원 가입을 하게 될 때는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 시에 게임물 이용 방법, 게임물 이용 시간 이런 것들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게임물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게임 시간 선택제라는 것인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임물 이용 시간 및 결제 정보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용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 본인과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해서 주의 문구를 게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물 이용 화면에 이용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었다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게임 시간 선택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셧다운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셧다운제라는 제도와 그리고 게임 시간 선택제 이 두 가지가 같이 운영이 되다가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은 끝에 지금은 게임 시간 선택제로 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 시간 선택제 하기 전에 셧다운제를 잠깐 언급을 드리면요. 셧다운제가 어떤 거죠? 셔터를 밤 12시에 0시에 내린다 이런 의미잖아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12시, 밤 12시가 넘도록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경우에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셧다운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 청소년들의 학습권 그리고 건강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뇌가 발달하는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청소년 시기니까 밤에는 좀 주무세요, 자세요 라는 의미로 만드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어떤 명의를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아서 확실하게 12시부터 막기 어렵다.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면서 지금은 게임 시간 선택제로 통합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임 시간 선택제,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이 게임 사이트에다가 이 기간 동안만 게임을 이용하도록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그 시간, 그 기간에 맞추어서 접속이 돼서 그때에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게임 시간 선택제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힘든 청소년은 부모님 또는 법정 대리인과 상의해서 이용과 게임 사이트를 방문해서 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에게는 자율권을 보장을 하게 되고요. 스스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보호자에게는 교육권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상담과 관련된 전문기관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재밌는 곳은 세 군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군데 외의 다른 곳은 좀 이상한 곳이다, 잘못된 곳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윌이라는 센터입니다. 이 아이윌은 서울시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장이 된 그런 센터인데요. 아이윌, 나의 의지로 뭔가 해볼게 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이 아이윌 센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이실까요? 서울시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예방을 도와주고 중독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상담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라는 곳인데요.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여러 자료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국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쉼센터인데요. 여러분, 여기 이 스마트 쉼센터는 별표 5개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스마트 쉼센터는 제가 강조는 안 했지만 주관식으로도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중독 상담 기관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하면 스마트 쉼센터 쓰셔야 되겠는데요. 이 사이트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에서 보여드린 내용 이외의 엄청난 내용들이 국가에서 만든 보고서, 자료, 또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여기 이 사이트 안에 다 모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고요. 엄청나게 자료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전문 강사분들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오른쪽 보이시나요? 과의존 진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한 진단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청소년의 경우에 과의존 예방 교육, 안내 이런 캠페인들도 있고 이런 교육들도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과의존 이런 내용과 관련한 시험 문제들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터넷 과다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체중 감량, 2번 VDT 증후군, 3번 통제 및 집중력 저하, 4번 가족 및 친구와의 갈등 유발. 여러분, 인터넷 과다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닌 것은 이것보다는 좀 문제와 거리가 먼 것은 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긴 한데요. 앞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아닌 체중 증가로 오히려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만. 왜냐하면요, 컴퓨터 안에서 계속 먹고 앉아만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부족해서 오히려 체중 증가로 갈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 감량은 문제가 이 과다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와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과다 사용해서 체중 감량되면 저는 과다 사용하겠습니다. 예, 농담이었습니다. 자, 보기 인터넷 중독 증상 중에 어떤 증상일까? 사실 시험에는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오진 않고요. 영희가 인터넷을 하다가 엄마가 인터넷 못하게 막았더니 어떤 상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례 중심의 지문들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직설적으로 뭔가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보기 문항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히려 신문 기사의 내용이나 어떤 사례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해당하는 캐릭터가 어떤 증상인지를 찾으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용어들, 증상에 관한 용어를 정확하게만 알고 계시면 지문이 아무리 응용돼서 바뀌어서 나와도 찾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볼까요?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며,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고 있지 않을 때, 하지 못하면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금단이 되겠습니다. 하면 할수록, 해도 이런 뉘앙스가 있으면 뭘까요? 답은 내성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인터넷에 의존하여 학생의 경우는 성적이 떨어지거나 성인의 경우 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인터넷 중독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독 증상은 4가지가 전부라고 했습니다. 금단, 내성, 일상생활 기능 장애, 일탈행동, 이렇게 4가지가 전부고요. 그 외에는 관련된 어떤 현상 또는 과의존에 대한 현상, 용어,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증상과 관련된 용어, 탈락할 용어들이 벌써 보이시죠? 강박적 사용과 집착, 이런 것은 증상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증상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성적이 떨어지거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금단 내성은 분명히 아니고요.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것으로 일탈행동이다라고까지는 보지 않겠죠. 따라서 답은 일상생활 기능 장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의 일부이다. 다음 질문과 관계 있는 증상은 무엇인가? 자,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인터넷을 할 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난다.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마지막 같은 것은 영문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인터넷을 하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다. 영문항 같은 경우는 낮은 점수를 체크할수록 점수가 더 높게 나오게 되겠죠? 전체 합산이요. 자, 이렇게 영문항까지 포함된 이 문항들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떤 증상인지 체크가 되시나요? 역시 증상에서 탈락하는 용어가 있죠. 마지막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이런 것은 증상 용어는 아니니까 이 답까지에서 탈락이 되겠고요. 하지 못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지 못하면, 하지 못해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답은 앞서 나왔던 것과 비슷하죠. 금단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과정의 3단계 기억나시나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점점 중독으로 심화되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 3단계로 걱정, 고민 등을 잊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현실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은 무엇인가? 인터넷 중독 3단계는요. 먼저 탐닉과 심취,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러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대리만족이 일어나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현실에서 일탈하게 되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터넷 중독 과정 중에서 3단계에 해당이 되면서 걱정, 고민 등을 잊기 위해서 인터넷에 접속한다. 현실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답은 현실 탈출 또는 현실 일탈이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중독의 원인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놀이 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2번, 개인의 PC 활용 능력 증대로 인하여. 3번, 개인의 약한 자아 존중감으로 인해서. 4번, 사이버 공간에서의 재미와 호기심 때문에. 여러분, 중독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아시겠나요? 답은 PC 활용 능력이 증대됐다고 해서 이것만으로는 중독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PC 활용 능력 안에는 PC 활용에 대한 리터러시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리터러시 능력까지 내가 역량까지 갖추었다면 오히려 중독으로 가지 않겠죠. 따라서 개인의 PC 활용 능력 증대가 되었다. 이것은 중독의 원인과 거리가 멉니다. 오프라인 놀이문화, 여가문화 이런 것들이 많다면 중독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고요. 또 보고된 것으로는 자아 존중감이 낮을 때, 약한 자아 존중감 또는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우울감이 있을 때 중독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 너무 재밌습니다. 심취하게 되고 탐닉하게 되는데 그래서 계속 사이버 공간에 머무니까 중독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중독의 유형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인터넷 도박, 주식, 쇼핑 등을 강박적으로 하는 것. 자, 이것을 킴벌리 영은 이러한 것으로 묶었다라고 제가 앞에서 살짝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킴벌리 영이 제시한 인터넷 중독 유형 중에서 도박, 주식, 쇼핑 이런 것들을 강박적으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문제 안에 또 답이 하필이면 있죠, 여러분. 이것을 묶어서 킴벌리 영은 네트워크 강박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독 예방, 대응 이런 문제들이 실무 파트에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한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다양한 취미 활동을 찾고 개발하도록 한다. 2번, 게임을 할 때는 여러 명이 함께 한다. 3번, 인터넷 사용 전에 이용 목적과 시간을 정해 놓는다. 4번, 자가 진단을 이용해서 사전에 중독의 징후를 발견한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틀린 방법, 이렇게 하면 왠지 더 중독이 될 것 같아라고 느껴지시는 답가지가 있을까요? 네, 답은 바로 2번. 게임을 할 때 여러 명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안 해도 또 다른 사람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게임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할 때 여러 명이 한다는 것은 예방을 위한 방법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녀의 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해서 학부모가 해야 되는 학부모의 지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첫 번째, 자녀의 스마트 미디어 접촉 시기는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에 뇌 발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요. 여러분의 뇌는 20대 중반까지도 계속 발달 중이고요. 20대 이후에도 우리의 뇌는 사용을 하면 할수록 뇌는 보상에 의해서 계속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녀, 청소년들 이 상태는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인데 즉시성이 있는 스마트 미디어를 자주 사용할수록 뇌 발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촉 시기는 최대한 늦추는 것은 옳은 문장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외국에서는 이 인터넷과 관련된 어떤 인터넷 안전의 날 뭐 이런 때에 가족들이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고 하는 그런 놀이들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자녀가 하는 것들을 같이 즐기는 그런 것들이 자녀의 좋은 스마트폰 사용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청소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스트레스 받으면 얘야 스마트 미디어 사용해라. 이거 좋은 방법일까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그러면 저처럼 청개구리라면 스트레스 없어도 있다고 할 것 같거든요.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오히려 스마트 미디어 중독의 강화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번째, 유아의 경우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부모들이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답은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좋은 지침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 그리고 스마트폰 과의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안에 혹시 중독으로 가는 경향은 없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의 가족 중에 중독의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함께 좋은 여가 문화, 놀이 문화로 오프라인 관계로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